지역은 아버지의 낡은 수첩에서 자신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적히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제이, 대리라는 글씨만 남아 있었다. 지역은 무시하려 했지만 그날부터 아버지와의 거리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는 불안을 잊기 위해 사업 확장에 몰두했다. 하지만 과도한 투자로 회사 자금은 점점 불안정해졌다. 한편 성재는 아버지 진석이 보장한 투자 확약서를 믿고 있었으나 갑자기 자금이 끊기며 위약 조항이 발동됐다. 개인 재산까지 내놔야 하는 상황에 몰린 성재는 불안 속에서도 은호와의 약속을 빌미로 잠시 숨을 돌리고자 했다. 그는 은호에게 만나자고 연락했고 은호는 망설이다 결국 나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역의 눈에 띄었다. 우연히 식당에 들어선 지역은 성재와 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속이 뒤집혔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이후 회사의 사내 연애로 계약이 무산됐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더욱 고립됐다. 아버지 상철은 냉정하게 말했다. 딴 생각 말고 매출에만 집중해라. 지역은 더욱 괴로워졌다. 그 무렵 지화는 태블릿을 보다가 영라의 메모를 발견했다. 계약, 비상금, 위조 의심 같은 단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화는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곧 영라가 자신 몰래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영라에게 따졌으나 박영란은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쳤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고성희는 결국 비밀을 털어놓았다.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내 출생신고는 2번 이루어졌어. 은호는 눈앞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고성희는 말을 이어갔다. 내 친부는 지금 우리 곁에 있어. 아직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은호는 더 이상 물을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성희는 결국 끝까지 숨기지 못했다. 내 친부는 박진석이다. 지은호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박진석은 성재의 아버지였다. 이는 곧 성재와 자신이 피로 이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지은호와 박성재 사이에 싹트던 감정은 한순간에 금지된 관계로 바뀌었다. 같은 시각 회사 창고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재고 대부분이 전소됐고 보험사는 조사에 착수했다. 지역은 억울했지만 혹시 고의로 불을 낸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며 점점 코너에 몰렸다. 박성재는 약혼 파기 통보까지 받았다. 상대 집안은 재무적 위험과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박성재는 모든 걸 잃어가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은호에게 연락했지만 은호는 성희의 고백 이후 차갑게 거리를 두었다. 당분간 만나지 말자. 은호의 그 한마디에 성재는 더 큰 허탈감을 느꼈다. 지화는 영란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영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에서 박영란 씨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자 지화는 무릎이 풀렸다. 사랑과 배신,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다정의 건강검진 결과도 가족을 뒤흔들었다. 심각한 병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온 것이다. 상철은 말수가 줄었고 집안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지은호 앞으로 낯선 봉투가 도착했다. 안에는 진석과 성희, 그리고 갓난아기의 발목에 달린 태그가 찍힌 사진이 있었다. 태그의 날짜는 은호의 생일과 달랐다. 함께 들어있던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첫 번째 거짓말을 고백한 사람이 내일을 가져갈 것이다. 그 순간 지역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화재는 시작에 불과하다.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엔 사람이 다칠 것이다. 지역은 몸이 얼어붙었다. 같은 시간 박성재는 강제 집행영장을 받았다. 지화는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성희는 병원 옥상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다정은 병실 안에서 가족에게 들리지 않게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길한 기운이 짙어졌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은호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도착했다. 오늘 밤 진실이 드러난다. 어두운 밤 갑작스런 비명은 집안과 회사, 그리고 병원까지 동시에 흔들었다. 그러나 정작 누구의 목소리였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에 하나씩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거짓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누가 먼저 고백할 차례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지환이었다. 경찰에서 긴급 출석 요청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박영나 씨와 관련한 불법 자금 추적 과정에서 당신의 계좌 흔적이 확인됐다. 지화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나의 계획에 휘말린 것이었다. 그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냉정했다. 사랑이냐 공범이냐, 그건 당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다. 지화는 두 손을 떨며 펜을 잡았다. 영나를 지키고 싶었지만 더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시각 지혁은 회사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협박 전화를 떠올렸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회사 정문 앞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이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는 불에 탄 계약서 일부가 흩어져 있었다. 지혁은 직감했다. 자신을 노리는 이는 단순한 외부 세력이 아니었다. 내부 바로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였다. 성재는 약혼 파기 이후 곧장 아버지 진석을 찾아갔다. 왜 약속을 뒤집으셨습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리실 겁니까? 그러나 진석은 냉정했다. 사업은 피부치도 가리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더 큰 걸 내놔야지. 성재는 아버지의 말에 몸서리를 쳤다.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그는 완전히 홀로 서야 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다정의 정밀 검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상철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었고 성희는 다정의 손을 꼭 잡으며 울음을 삼켰다. 은호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안이 있었다. 친부가 진석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이 성재와 얽힌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번진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던 중 은호 앞으로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다.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다. 짧은 목소리였다. 너의 생일은 거짓이었다. 그날 누군가는 널 빼앗아왔다. 은호는 충격으로 손에 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 자신을 안아주던 기억 속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과 진실의 경계는 흐려졌다. 회사는 화재 여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성재는 위약금 납부 독촉으로 궁지에 몰렸다. 지화는 영나의 행방을 쫓다가 YL이라는 로고가 붙은 건물 앞에 섰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영나 씨를 찾습니까? 찾으려면 진실을 먼저 말해야 할 겁니다. 고성희는 갈등 끝에 진석을 직접 찾아갔다. 은호가 이미 알았어. 더는 숨길 수 없어. 그러나 진석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숨기지 마라. 대신 내가 책임져라. 나는 내 자리를 지킬 뿐이다. 성희는 차갑게 돌아섰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진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족 모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역의 휴대전화에 또 다른 협박 문자가 왔다. 내일 밤 창고 뒤편으로 나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키려는 것 모두 불타게 될 거야. 지역은 이 지독한 협박을 끝내려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믿는 순간 배신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은호는 홀로 봉투 속 사진과 음성 파일을 다시 꺼내들었다. 거짓된 생일, 빼앗긴 과거, 그리고 숨겨진 친부.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려는 순간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한 얼굴이 있었다. 바로 성희가 아닌 또 다른 여자. 어린 시절 자신을 슬쩍 안아주던 낯선 여인의 얼굴이었다. 은호는 혼란에 빠졌다.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모든 인물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지화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강요받고 있었고 성재는 빚독촉 전화를 받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지역은 협박 장소로 향할지 말지 고민하며 서류를 움켜쥐었다. 성희는 다정의 병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나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모두의 휴대전화에 동시에 문자가 도착했다. 오늘 밤 한 명의 비밀이 밝혀진다. 그리고 한 명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순간 병원 비상벨이 울렸고 회사 건물 옥상에서는 의문의 그림자가 보였다. 동시에 지환이 있던 경찰서에도 긴급 호출이 떨어졌다. 박영나 씨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심각합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모든 인물의 휴대전화에 동시에 도착한 메시지.
오늘 밤 한 명의 비밀이 밝혀진다. 그리고 한 명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각자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의미를 곧장 해석하지 못했다. 불안은 길게 늘어섰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진 곳은 병원이었다. 다정의 병실 앞에서 대기하던 간호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산소호흡기의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고 의료진이 분주히 뛰어들어갔다.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상철은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복도를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러나 다정은 간신히 숨을 되찾았다. 위기는 넘겼지만 병실 안공기는 죽음의 그림자를 스치고 지나간 듯 차가웠다. 다행히 다정은 돌아왔지만 이 불길한 예고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다. 지환이 조사받던 그곳으로 긴급 보고가 들어온 것이다. 박영나 씨가 발견됐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순간 지환은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수없이 찾던 이름 영나. 그러나 경찰의 설명은 냉정했다. 영나는 외곽의 허름한 창고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옆에는 불에 그을린 문서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문서 조각에는 해외 계좌, 계약서, 위조라는 단어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지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살아있습니까? 그러나 대답은 냉정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그 한마디가 지환의 심장을 찔렀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현실. 그리고 동시에 떠오른 또 다른 의문. 왜 하필 지금, 왜 이런 방식으로 영나가 쓰러졌는가? 단순한 선택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한 것인지. 사건은 순식간에 가족과 회사, 그리고 성재에게까지 퍼졌다. 성재는 영나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무심한 듯 했으나 곧 얼굴이 굳어졌다. 영나의 메모와 YL이라는 흔적은 단순한 개인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와 진석 그리고 자신과도 연결된 거대한 고리였다. 영나가 입을 열지 못한 채 돌아오지 못한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된다. 지역도 충격을 받았다. 화재 협박 이후 이어진 사고들 속에서 이번에는 누군가가 실제로 쓰러진 것이다. 그는 직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영나를 바라본 지환은 손을 떨며 속으로 되뇌었다. 제발 다시 눈을 떠다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어. 그러나 심전도기의 불안한 신호음은 점점 길게 늘어졌다. 의료진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환은 울부짖었지만 그 울음은 복도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영나의 소식을 전해들었다. 성인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중얼거렸다. 이제 더는 막을 수 없겠구나. 성재는 술잔을 내던지며 이를 악물었다. 누구든 이 판을 짜낸 자를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다. 지역은 사무실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은 누구지? 그리고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지? 그리고 은호. 그녀는 홀로 봉투 속 사진을 꺼내들었다. 갓난아기의 발목에 달린 태그, 거짓된 생일, 그리고 익숙한 듯 낯선 여인의 얼굴.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인은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박영나가 돌아오지 못하면 내 차례다. 은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다. 모든 비극의 중심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새벽 영나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머물렀다. 경찰은 사건을 자살 시도로 기록했지만 현장에 남아있던 불에 탄 문서 조각 그리고 정체불명의 흔적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입막음. 이제 한 명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예고는 현실이 되었다. 그 대상은 바로 박영나였다. 그러나 모든 이는 알고 있었다. 영나의 추락은 시작일 뿐 이 비밀의 고리는 아직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남겨진 메시지 하나. 첫 번째 희생은 경고다. 다음은 선택이다. 박영나가 의식 없이 쓰러진 뒤 병원 중환자실에는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의료진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지환은 두 손을 떨며 영나의 얼굴을 붙잡았다. 그러나 영나가 남긴 건 차가운 손끝과 불에 그을린 문서 조각뿐이었다. 문서 조각에 남아있던 글자는 단 3가지였다.
해외 계좌, 계약 YL. 경찰은 그것이 단순한 위조 서류일 뿐이라고 했지만 지화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자금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거대한 판을 짜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며칠 뒤 지화는 영나의 짐을 정리하다가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첫 화면에는 낯선 로고가 떠올랐다. 바로 YL. 그 밑에는 짧은 문구가 있었다. 모든 시작은 1998년 한 아이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지화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의 이름이라니. 그것이 은호의 출생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 그는 곧장 성희를 떠올렸다. 고성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박영나가 쓰러진 뒤 진석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당신만 입 다물면 아무 일 없어. 하지만 만약 흔들린다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성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YL은 단순한 회사 이름이나 투자단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석이 오래전부터 은밀히 꾸려온 비밀 조직이었다. 영라이프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불법 자금 세탁과 해외 차명 계좌 운영을 담당하는 그림자 같은 집단이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YL의 첫 시작이 은호의 출생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었다. 1998년 진석은 재혼 문제와 계열사 확장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때 성희가 은호를 낳았다. 그러나 출생신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석은 이 사실을 교묘히 이용했다. 아이의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쓰자. 그는 그렇게 은호의 이름과 생일을 바꿔치기 하며 은밀한 자금 이동을 감췄다. 성희는 그 일을 막고 싶었지만 당시 그는 이미 진석의 손아귀에 있었다. 은호를 지키려면 침묵해야 했고 결국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신고했다. 그렇게 두 번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 성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냉혹한 사업 수완만을 보며 자라왔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투자 위약 문제와 영나의 의식불명 사건이 이어지면서 차츰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성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YL이라는 로고와 함께 은호의 이름이 희미하게 지워졌다 남아 있었다. 이게 대체 뭐지? 성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은호가 동시에 아버지의 음모 속에서 이용당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은호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과 은호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지역 또한 점점 진실에 다가서고 있었다. 협박 전화를 추적하던 그는 발신지가 진석과 연관된 계열사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진석이 상대라면 자신은 너무 작은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은호가 흔들리면 성희가 무너지고 결국 가족 모두가 무너진다. 그는 혼자서라도 YL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병원에 있던 영나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박지환은 절규하며 쓰러졌고 경찰은 사건을 자살로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지환은 알고 있었다. 영나는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침묵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영나의 죽음은 폭풍 같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환은 분노에 차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YL이라는 조직을 추적해달라. 박영나가 죽은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누군가의 입막음이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미적지근하게 진행했다. 결국 지환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USB 속 암호를 풀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 속에는 젊은 시절의 진석과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성희의 모습이 있었다. 진석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이 아이 덕분에 자금 흐름은 깨끗해질 거야. 누구도 의심하지 않겠지. 그 영상을 본 순간 지환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은호의 출생 자체가 누군가의 거대한 거래와 얽혀 있었던 것이다. 소식을 전해 들은 은호는 몸이 떨렸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이 두 번 신고된 이유, 진석이 친부라는 고백, 그리고 성희의 평생의 침묵.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러나 은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시각 휴대전화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가 진실을 밝히면 다음은 내 어머니 차례다. 은호는 눈물이 났다. 자신이 입을 열면 성희가 위험해지고 침묵하면 자신이 영원히 거짓 속에 갇히게 된다. 성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직접 따졌다. 은호를 왜 그런 식으로 이용했습니까?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까? 진석은 비웃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결국 쓰임새가 중요한 거다. 너도 마찬가지다. 그 말에 성재의 가슴은 갈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이미 성재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혁은 협박범과 약속된 장소에 나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진석이 어린 은호를 안고 있는 모습.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거짓이 계속되면 다음 희생은 가족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지혁은 온몸이 차가워졌다. 영나의 죽음은 경고에 불과했다. 박영나의 죽음이 남긴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혁이 받은 협박 문구, 거짓이 계속되면 가족 중 한 명이 희생된다. 그 문구는 경고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며칠 뒤 다정이 진료를 위해 병원에 들렀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호흡이 막히듯 심장이 순간 멎는 듯한 발작이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응급조치를 했고 간신히 목숨은 붙잡았다. 가족들은 병실 앞에서 울부짖었다. 그러나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이런 위기를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치료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철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그는 몰래 사채업자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이내 소문처럼 퍼져나갔다. 이상철 돈에 쪼들려 있다더라. 회사 직원들, 이웃들까지 떠도는 이야기에 지혁은 분노했다. 그러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상철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시각 성재는 아버지 진석의 집무실에 불려갔다. 진석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내가 이걸 서명하면 위약 문제는 없던 일이 된다. 서류에는 특수계약 동의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조건은 단순했다. 성재는 영원히 아버지의 뜻에 반하지 말 것. 계열사 운영에 무조건 협조할 것. 성재는 치를 떨었다. 이제는 더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그 순간 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좋다. 내가 등을 돌린다면 대신 내 곁에서 누군가가 사라질 거다.